기독교사 토파보기 메인 세미나 드디어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저는 이 시대 청지기, 기독교 청지기 하려고 마음먹은 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지기가 됐네. 예, 청지기. 예. 정광훈이 대신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자기가 청직이라 그러네. 아니 뭐 그 비슷하게 나가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나님 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너라고는 안 하고. 너라고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 인사하세요,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사의 아나키스트 예. 홍승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발군의 고독 손승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못 오시긴 했는데 우리 코알라님께서 오늘 급하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언젠가 몽골로 쫓겨나갈 수도 있는 코알라님. 예, 안녕하세요. 인한산 자락에서 미륵 예수님을 기다리는 코알라입니다. 이제 몽골의 이 대지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은 열심히 또 메인 세미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까지 했던 아펜젤러 우리 선교사님 드디어 이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메인 세미나인데요. 아펜젤러 선교사 한국 개신교 초대 선교사로 불리는 분이죠. 그 앞에 뭐 맥클레이나 알렌이나 뭐 있는데 그분들은 약간 여명기에 서막을 열었던 분들이다. 네.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짜잔 하면서 이제 들어왔던 두 언더드 아펜젤러. 그 아펜젤러의 초기 생애와 한국 오기 전까지 얘기를 우리가 먼저 다뤘고요. 그다음에 들어와서 초기에 했던 활동들과 교회,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가 어디가 먼저인가 뭐 이런 그렇죠. 쟁점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아펜젤러의 인생 후반기와 죽음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몰라. 뭐, 한 두세 편 더 한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아펜젤러 선교사 또 얘기 나올 다시 그 드라마나 보면은 네.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나타나 세상신으로 가시는 회상신이나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타임머신? 그 컴백 같은 거 있잖아요. 대장금에도 죽었던 의관이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독립협회 얘기할 때 또 나와야 될 거고, 또 나와야지. 뭐 성경 번역하면 또 나와야 되고, 네. 아펜젤러는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웬만하면 불사신 피닉스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해요. 오늘 은혜롭게 시작하네. 예, 그 제가 그 선교사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인용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공동 번역이 정확해서 가져와봤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이 히브리서 누가 썼죠? 히브리서는 작가가 정확하지 기자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불분명하죠. 그 분명히 히브리인이 섞겠죠. 왜? 아니요, 왠지 그 느낌이 이제 예.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그 중에 하나는 나인데 그 중에 굳이 나도 얘기할 필요는 끼어있다. 없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이 저는 그 교회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적 한계나 나약함이나 문제점들 이런 거 말고 그들이 추구했던 꿈, 지향성, 그 근본에 깔려 있는 믿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런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않- 것들의 실상이 네. 뭐 그 있잖아요. 네. 뭐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뭔데요? 않는 것들. 뭔데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믿음에 대한 책이 히브리서. 네. 믿음장 뭐 이래서. 믿음의 말씀. 아무튼 이런 그 아펜젤러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가지고 최초로 공식적으로 내한한 전령이고 평생을 숨가쁘게 진짜 쉬지 않고 다른 박질 치다가 죽음까지도 비상한 죽음을 맞았다.
그 선교사가 바로 아펜젤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설립까지 얘기했는데 이분이 정치적인 활동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초기 선교사들의 이 이중성을 이해하려면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미국인들이잖아요. 언더워드 아펜젤러. 굉장히 미국 헌법에 있는 인류 최초의 그 법 철학 개념이 있어요. 정교 분리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지금도 이제 한국 사회 이 정광훈 사태나 이런 이슈를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미국 헌법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미국 헌법의 정교 분리 개념이 한국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 원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되게 거리를 둡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알렌이 너무 고종이나 왕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거든. 언더우드가 막 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더해. 고종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되게 선교적 어떤 그 어떤 특혜 혹은 뭐 그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이중성이 잠깐만요. 우리 동의하십니까? 우리 손 박사님 장로교 제 생각에는 출신에 이제 고종이 오랫동안 아펜젤러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얘보다는 언더우드가 더 써먹을 때가 많겠는데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고종 입장에서 오히려 역시. 선택하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고종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그 독립협회 활동을 또 배제학당 학생들을 또 동원하고 독립협회 멤버들 초기 멤버들 하고도 기독교인들이 그때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독립협회를 뒤에서 후원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종이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독립협회 사람들은 황제권을 반대하니까.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독립문 준공식을 할 때 청일 전쟁이 끝나고 독립문을 세우거든요. 그때 독립문 준공식 할 때 아펜젤러가 배제학당 학생들을 데려가서 독립가랑 애국가를 재창시키거든요. 그 이제 제가 뉴스 엔조이에 연재하는 태극기와 한국계 그 글에서 다 소개를 했는데 아펜젤러가 연설을 합니다. 독립문 기공식 준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에 정초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렸을 때? 몇 살 때? 아펜젤러가 이제 1896년 요때요. 97년 어간인데 그때 독립문 기공식 날 가가지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연설합니다. 고종. 네. 그래서 독립가 이런 그 배제학당 학생들이 상동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가사를 내용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기자 조선의 그 정통성을 계승해서 독립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더 은덕으로 이제 독립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환희와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게 독립가와 애국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펜젤러가 또 이때 독립문 기공식 날 막 이렇게 황제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되게 그 독립협회가 이후에 걸었던 행보랑은 좀 다르죠. 독립협회는 나중에 만민공동의 활동을 이제 통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공화제. 그래서 그 이제 왕을 지금의 영국식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수구 세력들이 이거를 고종에게 야 쟤네들이 지금 왕을 지금 허수아비로 만들어 끌어내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고종이 빡쳐가지고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독립협회 멤버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이런 사태가 1898년에 일어나는데 그 직전까지는 독립협회도 이제 근대 시민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또 한편으로 황제를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아펜젤러가 그 뭐라고 균형자 노릇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계라 그런가? 그때 독일은 빌헬름 2세 때잖아요. 네, 황제 있고 막 이럴 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가 황제 있을 때인가요, 독일이?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돼서야 이제 그 뭐 대륙 쪽에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륙 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특히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황제에 대한 어떤 그 황권에 대한 존경과 이런 태도가 좀 있어요. 근데 시카고 쪽에서 온 그 마펫이나 이런 그 완전 그 꼴통 그치, 그 미국 미국주의자, 민주주의네. 이런 사람들은 또 결이 다릅니다. 언더우드는 또 고정하고 친했던 이유가 집안이 영국 집안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이민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도 이 멘탈 속에 왕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존경의 태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같은 미국 선교사, 캐나다 북미 선교사들도 캐나다냐, 대륙계냐, 영국계냐, 미국 본토 대대손손 장로교 집안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그 정치관이나 종교 인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펜젤러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깊숙이 관여됐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후에 아펜젤러 죽음 얘기를 할 때 나오는데 저기 감신대 옆에 서대문 감리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하시는 이주익 목사님 같은 분이 당당 뉴스 같은 데다가 기고한 글을 보면은 아펜젤러의 죽음은 일본의 조작, 일본의 음모에 의해서 발생한 조작 사건이다라는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 아펜젤러가 너무나도 그 일제의 그 침탈에 그 적대적이고 배일적이고 고종과 친밀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아주 이런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헐버트나 아펜젤러 같은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그 눈에 가시같이 여겼고 그런 이유로 아펜젤러가 목포로 가는 배가 가다가 갑자기 야밤에 충돌해서 선박사고가 난 것은 같은 회사거든요. 밑에 목포에서 올라오는 배는 기소가와마루, 인천에서 아펜젤러가 타고 내려가는 배는 구마가와마루. 두 일본 배가 같은 회사 배. 오사카 상선. 음모론 나오네요. 오사카 상선 회사의 두 배가 밤 11시경. 아니 근데 이게 음모론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모론이죠. 아직 이거는 설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아펜젤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선박 충돌 사고를 배후에서 조작한 거고 아펜젤러가 탔던 배는 침몰하고 죽었고 그래서 일본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인 거죠. 네. 저는 차라리 이게 뭐 보험 사기라 그러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무튼 그 검색해서 찾아보면 나와요. 그 굉장히 저는 그 기사 흥미롭게 읽었는데 와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 미스터 션샤인 같은 드라마 같은 데서 써먹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긴 하죠. 그 왜냐하면 그 이렇게 선박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 세월호 때도 우리가 경험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해석될 만한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 아펜젤러의 정치적 성향, 일본이 그런 미국인의 적극적 정치적 개입에 대한 그 견제 이런 것들이 작동하던 시기였다. 특히 아펜젤러가 순직한 1902년 그때는 이제 러일 전쟁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여운형 암살당하고 김구 암살당하고 막 언더우드 부인 암살당하고 막 엄청나게 그 언더우드 부인도 암살당했습니까? 네, 연희 전문학교 사택에서 왜요? 연희 전문 학생들한테 여기 언더우드 2세 부인이에요. 언더우드 2세 원한경 선교사 언더우드 2세의 부인이 연희 전문 교수였는데 1949년에 같은 자기 제자들 좌익 청년 연전 학생들한테 집 현관에서 총격으로. 와 총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암살의 해였다라고 얘기됩니다. 여운형, 김구, 언더우드 부인.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엄청나게 이렇게 총 완전히 거의 서부처럼 총이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이 금지돼 있어서 그렇지 총만 있었으면 살벌했을 거예요. 아유, 일제강점기 때 뭐 폭탄이 날아다녔는데 뭐 그러니까 아니 지금에 와서도 충북구 부민관 뭐. 기질상 그죠. 하긴 뭐 오늘 또 차 몰고 편의점으로 질주하신 분도 있고 어젠가요? 네. 네. 그리고 전 국민의 대략 50%가 총기를 다룰 줄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지. 우리나라라도 저기 공산주의 몇 가지 저기 북한 뭐 이런 데 빼고 우리나라는 모든 남자들이 웬만하면 총 다 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50%라니까 최소한 여군도 있으니까 총기를 다룰 줄 아는 나라잖아. 예, 아무튼간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 제가 왜 이 독립협회나 이 아펜젤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런 그의 죽음에 대한 정치사적 외교사적인 해석도 있다. 과도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인생 후반기는 나는 음모론이 마음에 드네. 이런 정치적 활동들도 굉장히 활발했다. 네. 그리고 교육 선교, 뭐 교회 복음 선교, 성서 번역, 출판, 네. 뭐 다양한 YMCA 건립, YMCA 설립에도 헐버트 언더드 등과 함께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기독교 청년 운동과 계몽 운동 이런 운동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그러면은 거기서 아펜젤러의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스탠스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지난 시간에도 얼핏 선교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선교 19세기 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기본 정체성은 문명 선교론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근대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주는데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곧 근대화시키는 것이다. 근대화. 라는 그 기독교 이퀄 근대화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제학당이나 YMC를 통해서 근대 스포츠를 전하는 것, 근대 서구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 뭐 위생, 상식, 서구 정치, 철학, 사상 이런 걸 전하는 것도 다 선교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요 말에 반대합니다. 저는 귀납적이다 봅니다. 이게 와서 어릴 때 왔잖아요. 젊은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왔다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하다 보니까 다 그 닥치는 대로 뭐 당연히 못 사니까 당연히 뭐 문맹률이 있으니까 가르치고 뭐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야 문명적 선교론이다 뭐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명명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후대에 그렇게 해석됐다. 자기가 명명했을 수도 있죠. 나이를 먹고.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했다. 문명 선교론이라는 말은 선교사들이 직접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지. 생활 방식, 의복, 주택, 뭐 자전거 타는 거, 차 타는 거, 타자기 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선교의 연장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귀납적이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근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처음부터 그거를 주제로 해서 우리의 선교 방식은 이거다 해서 착착착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그 뭐지?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조선인들한테 보여주면 조선인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그런 보니까 그러니까 몰려드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한 이게 거라는 뭐 거죠. 경날놈 우와 이러면서 우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저기 손 박사님 우와 좋은 컴퓨터 우와 이러잖아요. 이 비닐도 못 되게 해. 앞에 비닐 아직 붙어 있어요? 예, 비닐도 못 되게 해요 이게. 개인이 구입하신 거예요? 네. 그 비닐도 못 되게 하면서 봐봐 이런 거 보고 이제 몰려 들어오니까 몰려드는 거죠. 이게 뭐 주변으로. 테크 선교론이다 나중에 이름 붙이고 이런 거랑 다를 게 없다. 테크 미션. 테크 선교다 이거. 뭐 아무튼 우리도 뭐 하잖아요. 태권도 선교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이 선교 문명 선교론의 연역적 해석이냐 귀납적 해석이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근데 나중에 심층 토론이 필요하네. 근데 어쨌든 그런 서양식의 물건들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건 이분들도 의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네. 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시기를 거지. 완전히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 그랬으면 거기에 성교론에 대한 논문이 한 편이라도 있으면 인정해. 그거 없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이제 효과적이네 싶으니까 계속 하는 그렇죠. 그러다가 체계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직도 어린애들이 왔다라는 걸 나는 놓지를 못하겠어. 20대, 네, 20대. 애기들이 왔다. 네. 20대 초짜들이 와가지고 네. 왕도 만나고 네. 기분 나쁘다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잘 돼 있으면 제가 별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딱 자리를 잡고 멋있고 존경받는 기독교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며칠 전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던 우리 자부심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제가 지금 이런 마당에 최근에 그 태극기 광화문 태극기 누구 원망이라도 해야지.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보면서 네.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 인터넷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댓글 하나를 읽었어요. 그 불교나 그 이렇게 천주교는 들어오면서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탄압을 받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겸양의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무혈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큰 탄압을 받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 심지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제가 요즘 뉴스엔조에다가 태극기 한국교회 연재를 하면서 저도 계속 놀라고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선교 초기부터 태극기를 들고 아주 앞장서서 나갔던 교회 전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국가 권력으로부터 일제 말기 파시즘 시기 그때도 소수만 탄압받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에 굴종하고 철저히 부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한반도 한국교회사 130년을 통틀어 보면 지금이 최대의 환란기. 최대의 순환기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비 못 드리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악한 권력이 말이야. 그 권력과 기득권과 종교를 동일시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이렇게 굉장히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저러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저러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선교 초기에 큰 시련 없이 연착륙했던 그 역사의 결과 같다라는 댓글을 읽었는데 댓글이 참 대단한 댓글. 야 이런 댓글이 다 있네. 야이 개도. 뚱자들이 앞뒤로 쫙 있는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토론해볼 만한. 그러면 뭐 어디 다른데 선교하러 갈 때마다 이제 피를 흘리고 가야겠네요. 그죠? 이미 피를 많이 흘렸죠. 네. 이제 딴 데 이제 갈 때마다 생물교회라던가.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러니까 선교사들 어디 갈 때마다 이제 피 그러니까 뭐 흘리고 가야 되지. 말이 돼. 그 터툴리안이 그랬지 터툴리안. 네. 그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이 말 때문에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해야겠네. 이렇게 성덕에서도 피를 흘리는 그 역사가 교회의 뭐 그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뭐 또 그것만이 또 선교의 역사에 있는 건 저 아니거든요. 이것도 귀납적이라고 봅니다. 하도 많이 죽으니까 순교가 된 거지. 순교하려고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아무튼 이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악해졌지. 있으신 청취자분 중에 혹시 안 들으신 분은 네. 앞에 최상도 교수님 편을 네, 순교 보시면 특집. 순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도 순교냐 순직이냐 이 문제 또 중요한 쟁점의 하나. 아펜젤러. 네. 지금도 아펜젤러가 순교자다라고 얘기하는 순교와 순직의 차이가 뭔데? 구립이 있고 순직이라고 저는 후자 쪽인데. 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 순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 박해받고 막. 박해와 배교를 강요당하는 이 배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는 배교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킨 사람의 죽음을 당한. 죽음을 순교라고 얘기하고 이게 저는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에 선교사라는 직분에 일하다가 충실하다가 그 직분 수행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뭐 산재 느낌인 거죠. 저는 순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는 아니에요. 알고 죽냐 모르고 죽냐는 순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아 어쩔 수 없이 죽어도 순교로. 그래서 저도 원래 순직주의자였는데 말이 좀 웃기게. 순직주의자를 뭐야? 그 아펜젤러에 있어서. 근데 아니, 무슨- 지난번에 최상도 교수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아 순교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나 정서를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긴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홍 박사님을 국가보훈처에 추천합니다. 왜요? 하도 그 보훈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국가보훈처면은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이죠, 완전. 그러면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결정직으로 갈 수도 있죠. 사실 뉴스데스크가 뉴스룸 잘 뉴스룸도 하고 다 SBS 빼고 다 섭렵했다고 지난주에. 와, 지난주에요? 교만하게. 지난주까지는 아니고 한 3주 전쯤에. 아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 네, 그래서 아펜젤러 했던 수많은 일들 이거 조목조목 다 얘기하다가 보면은 한 학기 수준의 아펜젤러 세미나를 아펜젤러 하시기 세미나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패스를 하고 아펜젤러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제가 길긴 하네요. 죽은 거 아니야? 아직? 지금 썰어낸 거구나.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먹고 가는 배에서 죽으신 거 한 아니에요? 30분 정도, 35분 정도. 진짜 그랬어? 지금 35분이에요. 빨리 돌아가게 하시죠. 이제 빨리 보내드리는 꽝 해가지고 깔아앉았잖아요. 죽은 거잖아. 이제 어떻게 꽝했는지. 또 묘사를 해야 되는구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1902년, 예. 1902년. 예, 이제 청일전쟁 끝나고 독립협회 해산되고 독립협회 멤버들 다 감옥 가 있는 거 맨날 사식 넣어주고 면회 가다가 이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YMCA도 요 어간에 이제 만들어져요. 1902년. 그리고 이때 이제 지금의 경기도 시흥 쪽에 무진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진. 뭐요? 무진해. 무진해. 순 우리말 이름 같아요. 아, 지금도 그 시흥에 가면은 무진해 교회라고 있습니다. 무진의 교회. 그 무진해 교회를 창립하는 날 무어 감독 당시 이제 예. 한국과 일본의 그 감리회 선교연회 감독입니다. 그리고 같이 북감리회 선교사였던 스웨어러 서원보라는 한국명을 가진 스웨어러 선교사랑 함께 무진해 교회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독을 모시고 행사 참석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전거 타고 왔어요? 네,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시흥까지. 오.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서울 경성역에서 한성역에서 인천역까지 제물포역까지 경인철도 부설공사를 하고 있을 때요. 그때 경인철도 부설공사의 주 노동자들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일본이 그 공사를 네.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일본이 한반도를 이제 집어삼키기 위한 야욕으로 불타던 때였는데 네. 청일 전쟁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오만해요. 자신만만하지. 근데 이제 한반도를 집어삼키기에 가장 이제 거슬리는 청나라보다 더 이제 거슬리는 열강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랑 이제 르렁르렁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던 때예요. 근데 바로 이 백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경인철도 부설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구경을 하는 거야. 그 지금의 소사역쯤일 것 같아. 서울에서 네. 시흥 내려가려면 소사쯤 지나거든. 그 소사역쯤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시비가 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오인을 해서 일본인 노동자들이 달려들어서 구타를 합니다. 이런. 그래가지고 이 그 얼굴에 피투성이 될 정도로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 맞다가 이제 우리 러시아 사람 아니라고 미컥해서 왔어요 이렇게 했죠. 미컥해서 왔어요. 미컥 이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거 러시아인 줄 알고 때렸더니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그 주동자들이 다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를 했겠죠. 조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도망자들 검거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신 때렸습니까? 저 사람이 당신 때렸습니까?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느라고 6일 일주일 동안을 그 조사에 불려다니고 그걸 하면서 시간을 뺏겨요. 원래는 무진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아펜젤러는 원래 어디를 가기로 했었냐면은 6월 첫 주일에 그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진의 교회 예배 참석하고 바로 인천 목포로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소송 문제 때문에 6일 동안 거기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때 왜 목포로 갔냐면은 아니 그 6일 동안 붙잡아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죠, 경찰서. 이제 그 당시는 대한제국대니까 이제 한성 경찰이겠죠, 한성 경찰. 그러면 우리나라의 짓이었나? 뭔 소리? 아니 그 아펜젤러를 잡아놓은 사람의 거기부터 음모론이다. 음모가 있지 그래서 않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진행시켜. 진행시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어쨌든 연루가 됐어요. 아펜젤러 일정에 꼬이는 스텝이 꼬이는 게. 노동자들도 친일파에. 그러니까 왜 목포로 가게 됐냐면 맨날 성서 번역자 회를 서울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 함경도에 선교사들이 오고 평안도에서도 오고 목포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하면서 각자 분담해서 번역하던 성경을 가지고 올라와서 서로 같이 윤독을 하고 성경을 고치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직 번역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걸 하는데 레이놀즈라고 남장로교 선교사는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고 구약을 잘 번역을 했어요. 이 레이놀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서 번역에서 했는데 맨날 서울에서 모이니까 아따 허벌나기 힘들어 부르 이런 게. 목표가 그래. 있었구나. 나도 그래가지고 있는데. 좀 이번에는 좀 목포로 오시라고 내가 인천으로 한번 가야지. 전라도 남도 밥상으로 내가 제대로 허벌나게 대접해 보랄게. 이천에서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목포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놀즈가 목포에서 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성서 번역자회 선교사들이 이제 목포로 한번 가자 해가지고 배 타고 모이기로 했는데 레이놀즈도 연관됐네. 레이놀즈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 목포 행사를 아펜젤러가 예정이 늦춰진 거예요. 늦춰진 게 아니라 자기만 늦게 참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사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이후에 급하게 이 성경을 빨리 번역하고 싶어서 목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 배를 타도 되는데 저녁 마지막 배를 탄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모든 게 다 6일날 주일 성서 번역자 모임을 갔는데 일주일 늦은 6월 11일 밤배를 타고 저녁 배를 타고 반배. 예, 밤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거를 타게끔 사주한 사람을 잡으면 돼. 진행시켜. 예. 그럼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배가 뭐 빨리빨리 갈 것도 아니고 다음 날 아침에 아침배 타고 가야 되는데 왜 하룻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목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인천에 출발한 배는 바로 목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지 않고 목포로 밤에 들어가요. 밤새 다음날 와서 아침에 다음날 목포. 빨리 가겠다 이거구나. 직행 탄 거죠, 직행. 와. 밤에 이제 배에서 자고 어차피 아침에 자니까. 어차피 맞아. 배에서 자고. 예. 그러셨네. 순직이. 그래서 인천에서 탔던 그 배, 일본 오사카 상선 회사 소유의 구마가와마루라는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가던 도중에 어디서 사고? 바로 군산. 지금의 군산. 군산에서 서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섬 어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어청도. 어청도 서북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목포로 내려가던 중에 바로 어청도 해상 이제 그 일본의 여러 자료들에서 이제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에서 다 밝혀졌는데 어청도 해상 서북편 4호 해리 23 해리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 선박사 보니까 일본 신문에 다 해리로. 보도가 된 거군요. 왜냐하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18명이 큰 사고였네. 18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일본인 유명한 은행장, 그다음에 유명한 기업인, 그다음에 뭐 일본인
약간 음모론이 점점 새나가는데 다른 중요한 분들 펜젤러가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은행장이 그죠? 일본의 은행장과 기업인들이 목표였어요. 기업인과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인하고 은행 금융인이 같이 이때 배와 함께 수장이 됐어요. 부자가 개입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목적이 아니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 또 아펜젤러 감리교라서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여러 저기 인천 주한감리교회 한경수 감독님이나 네. 또 지적박물관을 만드신 리지노 장로님이라고 교회사 연구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그분들이 아펜젤러 선박 사고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대한 그 황성신문이나 몇몇 그 일부 자료들을 이제 그리피스의 아펜젤러 전기나 몇몇 자료를 오독을 하셔가지고 그 그리피스의 전기에 보면 오세이도라는 오세이도 앞에서 충돌을 했다. 영어로 오세이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세이도가 어딘가. 근데 군산 앞이라고 써 있으니까 리지노 장로님하고 이제 한경수 감독님하고 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군산의 앞에 앞바다에 뭐가 있냐면 오식도라는 섬이 있어요. 오식도. 그 오식도 발음하고 오세이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군산 바로 앞에 있는 요 오식도 앞에서 침몰했나 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 오식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군산에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육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식도가 지금 섬이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거기 그 오식도 자리에 그 아펜젤러 순교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아, 본 것 같아요, 본 거. 한경수 감독님하고 리지노 장로님의 이 글 때문에 거기가 아펜젤러가 순교한 앞바다다. 그래서 거기서 아펜젤러 교회 기념교회가 설립이 돼요. 원래는 무슨 알고 보니까 오식도가 아니고 어청도요. 오식도 앞 군산에 바로 군산 바로 코앞에 있는 섬이 오식도인데 수십 킬로 한 40킬로 정도 떨어진 엄청나게 먼 군산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맑은 날에만 가끔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 어청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청도.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들 국내 자료, 일본 자료 다 검색해 보니까 어청도가 맞고 어청도 서북편 23 해리 지점. 그러니까 이 해리를 킬로미터로 바꾸니까 한 어청도 섬에서 한 4, 5km 서북편 바다에 충돌했다. 이렇게 밤이니까 이게 인근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멀리 이렇게 먼 바다로 쭉 돌아서 오는 배길이었나 보요. 그 연안으로는 조수간만이 차도 그러니까, 심하고 네. 이렇게 수심이 얕은 것도 있고 밤 암초도 있고 때니까 그러니까 주로 인천에서 목포 군산으로 오는 배들은 이렇게 넓게 돕니다. 이렇게 서해안을 연안으로 도는 게 아니고 넓게. 근데 어떻게 부딪히죠 배길이? 그래서 처음에는 안개가 꼈다라는 오보가 있어요. 안개? 가 꼈다. 그래서 앞이 잘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초기 보도는 이런 오보들이 있습니다. 안개가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금 그 생존자들 증언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굉장히 맑았다. 그리고 파도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파도도 없었고 바람도 불지 않고 굉장히 맑았다. 뭐 금음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금음. 그렇지 않아요. 달빛이 없었다. 근데 이게 돛담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기소가마루랑 구마가마루 두 배는 당시 일본 조선업의 최고의 첨단 기술을 그러니까 만든 동력이 있던데요. 철선이에요. 철선. 철선이면 엔진이 있다는 얘긴데. 네, 그 석탄 연료로 증기선. 증기 엔진을 가진 철선이에요. 최신식 배인데. 그 약간 타이타닉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류가 바다를 지배하고 정복한다라는 그 오만함. 이제 이 밤에는 누가 우리를 부딪혀 이러면서 이제 달린 거죠. 그 은행장이 문제야.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11시 밤 11시경 거의 11시경으로는 정확하게 생존자들의 증언이 확보가 됐고요. 위치는 어청도 서북 23 해리 지점이고 처음에는 침몰 장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다 위치를 알지만 당시 그 인천에서 일본 해군이 와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제대로 조사를 안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친한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에 후속 보도를 보면은 이제 생존자들이 일본으로 도착해서 이제 도착한 일본인들이나 미국인들의 그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후속 보도를 하는데
굉장히 날씨가 맑았고 전선역으로 전진하던 중 충돌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박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이런 마이니치 신문 도쿄판 6월 24일 보도에 보면은 두 번째 그 구마가와 마루가 불을 비추면서 두 번이나 신호를 보냈는데도 소용없이 끝내 충돌했다. 그러니까 서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이타닉처럼 빙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했듯이 충돌을 합니다. 못 돌렸다는 거네 기술을. 그리고 이제 수상한데. 아사히 신문 오사카판 6월 23일자 보도에 보면은 충돌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나 사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태만도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 태만. 선원들의 근무 태만. 밤에 그리고 이 전속력 걸어놓고 좀 전방주시 태만. 전방주시 태만. 6월 아사히 신문 도쿄판 6월 24일 보도에 보면 그 충돌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나 구마가와 마루 아펜젤러가 탄 배 쪽에서 약간의 게으른 업무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도 올려놓고 진짜 막 갔나 보다. 날씨는 굉장히 맑고 잔잔한 상태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보면은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음모론에 대한 생각이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는 기사들이 많아요. 일본 마이니치 아사히 신문의 보도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세월호하고도 그러니까요.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 소개하는 자료는 이제 1909년에 이제 그 구마가와 마루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재판을 받거든요. 아펜젤러 가족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대심원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같은 곳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충분히 선원들과 선장들과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법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1등 운전사가 관행에 따라 선장과 교대하여 조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10분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기술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만으로도 바로 선장이 말이 좀 이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빙빙 돌려요. 기술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만으로도 바로 선장이 그 휴게 중이라서 해원의 감독을 게을리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배 전체를 침몰시켰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은 전기 앞에 기록된 당직의 관행을 인정한 판사는 모순되고 충돌의 원인이 무엇이라도 유의하지 않고 선장의 불능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상한 법조문이에요. 이게 빙빙 돌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선장이 이 밑에 선원한테 배 키를 맡기고 자러 가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 그 사이에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장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선장한테는 책임은 없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렇죠. 뭐 중간에 세월호 한 번은 느낌도 1등 나고. 항해사가 할 수도 있고. 이 뒷대목이 이래 나와요. 이 경우에 있어 선장이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은 선장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아예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강요한 것이다. 귀신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맡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장이 이거를 24시간 키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판사가 선장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한테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그리고 보통 1등 항해사가 키를 잡는 건 네. 당연하잖아요. 네. 선장이 항상 잡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당시 1909년은 이제 한일 강제병합 직전이잖아요. 예. 럴 전쟁 때 이겼어. 럴 전쟁이 어떤 거야? 그 세계 최강 해군을 가진 러시아 함대를 무너뜨린 일본의 그 자부심과 오만함이 가장 하늘을 찌를 때예요. 해양 패권을 거의 이제 아시아에서는 장악한 때인데 이런 선박 해운업이 막 확산하고 팽창하는 이 시기에 이런 선박 사고로 해운회사에다가 엄청난 정죄를 책임을 물을 경우에 선박 산업이 위축되고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저해될 것이라는 국가적 어떤 판단 이것이 이런 인재로 일어난
아펜젤러 선박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선박 회사들한테 큰 책임을 물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아펜젤러 가족이 헨리 다치 아펜젤러 아들과 그 엘라 아펜젤러 부인이 소송을 하거든요. 배상. 오사카 상선 회사를 대상으로 해운 손해배상 아까 뭐 손배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해요. 미국인들이라 그렇죠. 예. 법적으로 이걸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일본 대심원이라는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에 해당하는 이 판결문에 보면은 철저히 일본 해운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뭐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난 사고니까 선박 회사한테 뭐 배상 책임을 많이 물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빠져나간 거구나. 예. 근데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 선원들이 굉장히 태업을 했다. 그건 인정. 정도는 인정이 어쨌든 됐던 그걸 거죠. 인정하지는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하나도 뭐 못 받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법원 판결문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본 해운무 산업 무슨 판례집에서 이 문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아무튼 18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당시 아펜젤러 조난 사건의 상황을 또 마이니치 신문, 오사카 신문에서 보도를 하는데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걸 읽으면은 충격적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날 밤 청명 안개 없이 파도도 없이 지극히 안전한 항해였기 때문에 구마가와 승객은 모두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는데 이 드문 사건을 맞이하여 게다가 2분도 안 되는 사이에 침몰할게 10분 이내로 침몰한 것 같아요. 상중등 성객은 거의 방을 나갈 틈 없이 단지 상등칸 1명과 중등칸 4명의 생존자밖에 없고 상등칸 1명의 생존자는 당시 미국인 광산업자 볼비라는 인물입니다. 이 볼비가 아펜젤러에 대해서 증언한 유일한 미국인이에요. 제일 그 위에 칸 좋은 데 1등 칸 가판에 있는 그 침대 방이죠. 살아도 1, 2등 칸만 살았다니까. 중등 칸에서는 잽싸게 올라온 4명만이 살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충돌하자마자 구마가와마루는 빠르게 침몰합니다. 근데 앞에서 목포에서 올라오던 기소가와마루는 앞부분 선두가 찌그러지기만 했지 침몰은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그 옆에 기소가와마루로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기소가와마루에서는 본선 가까이에 한 배가 다가오는 것을 막게 되어 기적을 울려 주의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늦어 구마가와마루를 1, 2정에 불과하여 구마가와가 기적을 울렸을 때는 벌써 기소가와의 선두 뱃머리가 구마가와의 우연을 돌파하여 양선 병행의 자세가 되어 이때 우연의 하등 성객 등은 대단한 진동과 동시에 선체가 찢어져 바닷물이 쏟아지듯 침입하는 것에 놀라 먼저 내가 먼저 하며 싸우듯이 갑판에 뛰어나갔을 땐 이미 양선 밀착하여 왕래가 자유하였기 때문에 승객 27명은 어려움 없이 기소가와에 옮겨 타 위험한 상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배가 구마가와마루 배가 찢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잠에서 깬 사람들 한 27명은 옆배로 빨리 올라탔다는 거예요. 아펜젤러는 어디 타고 계세요? 아펜젤러는 1등 칸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서 못 내리셨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용담 나오죠. 일본인 금융업자랑 그 기업인들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 1등 칸은 맞는데 그 밖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숙면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빠르게 좋은 걸 쓴다 보네. 침몰하는 과정에서 그러려고 밤배 탄 거죠.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 굉장히 끔찍한 장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왜요? 무섭게. 최초 충돌 때는 별단 진동이 없었고 드디어 양선 밀착하여 북열을 일으켜 눈을 뜰 정도였기에 중등객인 니시카와 씨가 갑판에서 기소가로 옮겨 탔을 때는 구마가가 벌써 다 침몰하여 소용돌이 파도 속에 여기저기서 구조를 구하는 비명소리가 심하게 들려 상등실 3명은 이 아펜젤러와 일본 기업인과 금융업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을 나올 틈도 없이 그대로 해저 속에 빨려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이때 심하였던 것은 구마가와마루 선체가 모두 침몰할 때 소용돌이 파도에 한국인 수명이 한꺼번에 연돌, 굴뚝 안으로 삼켜져 빨려 들어가고 눈꽃을 새 없이 그 밑에 기관,
그러니까 엔진 속에 있는 석탄 불덩어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사람들이 굴뚝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불덩어리랑 바닷물이 만나면 어떻게 돼? 엄청난 증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화기에 다시 분출되어 폭파가 일어난 거죠. 높이 토해지는 그 상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고 한다. 이게 기소가마루로 옮겨 탄 사람들이 그 침몰 광경을 보면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 승객들이 바깥으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던 사람들 중에 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굴뚝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또 굴뚝에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조선인들이 폭발과 함께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를 옆에 배에서 다 보았다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에요. 세월호랑 천안함이랑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거랑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니치 신문에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멀쩡했던 배 있잖아요. 기소가마루가 어떻게 그 구조 활동을 했는가를 이제 마이니치 신문에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소가마루가 보트를 내려서 구조를 시도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기소가마루 선장은 괜히 동선원, 그러니까는 같은 배에 있는 선원들에 대한 위로만 일삼아 사방에서 구조해달라는 조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트 한 대도 해상에 내리지 않고 20-30분의 시간을 낭비한 결과 조난자의 대부분이 이미 행방을 잃었고 소수의 조난자만 구조한 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구조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초기에. 그러니까 배가 침몰을 했으면 물에 떠 있는 생존자들이 최소한의 골든 타임 속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옆에 찌그러진 충돌한 기소가마루 배의 선장은 20-30분 동안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넉넉히 있었던 거예요. 수상하네. 그리고 당시 새벽 3시라 조난 현장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제일 세월호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마가마루호의 선원들과 선장은 충돌 즉시 잽싸게 도망갔잖아요. 옆에 기소가마루 배로 올라탔습니다. 선원들은 네. 와. 한마디로 이렇게 나와요. 충돌 음모로 직후 아직 침몰할지 안 할지도 판단되기 전에 선장과 선원들은 일찍 기소가마루로 도망하여 괜히 전율 떨기만 하고 있었다 한다. 이상의 사실은 승객들이 일반으로 보편적으로 전해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생존 미국인 볼비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분통해하고 있다더라. 선장이 배를 최후까지 지킨다는 거는 다 최후까지 거짓이다. 타이타닉 선장은 지키잖아요. 예. 근데 먼저 승객들을 보내고 아펜젤러가 아니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상한데? 의도가 있으니. 뭐 타이타닉도 사실은 뭐 그게 되게 미화된 그래요? 얘기거지. 그 선장이 도망쳤어요? 선장 얘기 말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뭐 내보내고 맞아. 막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얘기 같아. 뭐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긴 한데 1등 칸에 타고 있는 여성과 아이들만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겠지. 2등 칸, 3등 칸에 있는 아이와 여성은 아이와 여성도 아닌 거죠. 인간이 그치. 아니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죽는 거고. 뭐 아무튼 네.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야말로 그 의혹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 보험 사기다 이거는. 그런 게 또 음모가 있어요. 음모론이 있어요. 또 같은 급의 배가 신형으로 건축된 배가 있는데 타이타닉이 그 배랑 똑같이 색칠을 칠하고 첫 출항해서 침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타닉이 새로 만든 배고 옛날 배가 갑자기 타이타닉이랑 똑같이 칠을 한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이 물 깔아앉았다라고 얘기하고 보험금 되게 많이 타내는데 그러면 그 옛날 배가 그 2차 세계대전에 징발이 되는데 얘가 막 무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낡은 배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렇게 잘 싸우냐. 신형 타이타닉. 그러니까 신형은 살리고 구형을 이제 가라앉힌 깔아앉힌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참 꼼꼼해 다들. 이걸 보면 그 세월호 때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 그 책임자와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 그다음에
피해자들은 3등 칸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네. 그리고 구조 조치도 이후에 구조라도 잘했으면 되는데 구조 조치도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아무것도 초동 대처가 불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초래했고 게다가 심지어 그 아사히 신문 6월 23일자에 보면 침몰 당시 기소가 선언 등의 구조상의 불친절도 심하여 조난자들은 일제히 고충을 토로했다 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구조 과정에서도 겪었던 것이 아닌가. 한국인 생존자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 선원들이 굉장히 좀 막대한 게 아닌가. 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아주 굴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오사카 상선회사는 이런 그 문제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론의 어떤 악화나 그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빠르게 희생자들의 그 위패를 만들어서 인천에 있었던 일본 불교 사찰인 홍간지라는 사찰에다가 위패를 봉안을 해서 이렇게 예식을 치러줍니다. 근데 거기 아펜젤러 선교사 위패도 올라가. 아펜젤러도 불교식 아펜젤러 아편설라 해가지고 아편설라 그 위패가 불교 홍간지 사찰에 봉안이 됩니다. 이랬던 상황까지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상황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피해자들의 그 어떤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그 해운 회사라든가 일제 당국의 어떤 이익, 자신들의 안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졸속으로 진행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보내드렸습니다. 깔끔하게 가신 건 아니네요. 근데 이 선박이 침몰하는 과정만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 쭉 정리한 게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의 그 숭고한 죽음에 대한 스토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아펜젤러 사후에 한참 후에 간행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쓴 아펜젤러 전기. 아펜젤러에 대해서 쭉 청취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리피스라는 인물이 작가거든요. 이제 한국의 위대한 성교 개척자 네. 아펜젤러 전기를 쓰는데 이 보울비라는 광산업자 있잖아요. 이 생존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술을 써서 보울비가 이때 잠에서 번쩍 깨가지고 이 사람이 예민해가지고 빨리 깨서 배가 침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광산업자니까 또 체력도 좋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배가 침몰하는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데 보울비가 이제 배가 침몰하기 전에 아펜젤러가 잠든 침실 문이 열리더니 아펜젤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면은 뛰어내리면 살 텐데 빨리 나오세요 이랬겠죠. 아펜젤러가 주변을 서성거리더니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비가 그리피스에게 했던 진술로는 아마도 자신의 비서였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조사라 그러거든요. 선교사를 돕는 사람을 조사라고 불렀는데 조성규라고도 불리는데 조성규를 구출하려고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그의 성정으로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피스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성규를 구하려고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둘 다 못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성규는 어디 있었냐? 3등 칸에 있었어. 3등 칸에 있었으니까. 배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못 그건 나온 아닌 거지. 것 못 같아요. 그리고 아펜젤러가 서울에서 목포 내려간다 그러니까 목포 출신의 정신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 한 명을 이제 고향집에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목포까지 데려다 인솔 책임으로 맡아달라고 해서 부탁받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도 3등 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이 책임을 진 여학생과 자기의 비서인 조성규를 구출하려고 다시 배 밑에 칸으로 뛰어들었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피스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의 마지막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렇게 그리피스는 아펜젤러의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 건데 예. 역사면. 그래서 양화지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아펜젤러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근데 허묘입니다. 결국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요. 예, 예. 그냥 시신 없는 그냥 묘비와 그 봉분만, 봉분도 아니죠. 서양묘니까 평장인데 이렇게 양화지 외국인 묘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예, 이렇게 한국에 평생 예. 몸을 바쳐 헌신하시다가 한국의 바다에 뼈를 묻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국가와 민족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국가와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뭐 하려고요?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된다. 요 사건을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네요. 그 선장이 마지막에 이제 일본 대심원에서 1909년에 판결을 받는데 마지막 대목이 이래요. 선장은 늘 회원 전체 평상 의무에 주의하여 상당한 감독을 게을리했을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양 중에 일어난 회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 또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 대심원 판결의 판결문입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충분히 보장된 휴식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선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아마 이 판결 선고문을 들었던 헨리 다치 아펜젤러 아들과 엘라 다치 아펜젤러 부인은 굉장히 망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 어떠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빨리 하라는 짧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뭐 순교냐 순직이냐, 네, 뭐 그 얘기는 별로 하지는 못했는데, 뭐, 네, 저는 직인 거죠? 홍 박사님 저는 이 연구를 하나만 이제 빨리 하면서 골라. 순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우리 손 박사님. 저는 뭐 순직이면 어떻고 순교면 어떠냐. 이렇게 빠져나가시네. 네, 그냥 뭐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네. 감리교 알아서 해라. 네, 뭐 네. 감리교 안에 순교 기념교회도 지금 있고 저 순직 기념. 군산에 있는 교회는 순교 기념교회고 나중에 저 충청도 마량진에 가면은 어청도와 좀 더 가까워요. 군산보다. 예. 그래서 마량진에다가 또 아펜젤러 순직 기념교회와 기념관을 또 충청연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순교 기념교회, 순직 기념교회 두 개가 공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계속 하시죠. 뭐, 예. 네, 왜잘 알아서 결정을 하셔서. 네. 사실 결정이 안 돼도 상관없지 않나요? 네. 그거 네. 그냥 기왕이면 순교가 이제 보기 좋다 뭐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또 아무튼 저는 비극적인 선박 사고고 이제 선박 사고가 얼마나 진상 규명이 어려운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선박 사고가 나면 그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저 오랫동안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 코알라님. 저는 이렇게 아펜젤러의 죽음의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히 이렇게 듣는 건 처음이고, 그냥 이제 배 타고 가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해서 뭐 풍랑을 만났는지 돛담배인지 막 했는데 이게 일본 선박에 의해서 해서 그 음모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요. 한번 뉴스를 검색해 봐야겠구나. 어떤 비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의심이 불꽃이 막 올라오고 있어.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이게 더 궁금해져 있는데 사고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는 그 일본에서 한국에서보다는 일본 언론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해운업이 그때 막 파죽지세로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난 게 화제가 된 건지 아니면 수상하다라는 게 화제가 된 건지. 그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좀 죽었고 일본 선박들끼리 충돌해서 인명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일본 해운업의
좀 타격을 주고 이걸 이유로 좀 위축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그 국가적 관심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상세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사실 아펜젤러는 별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었고 그 은행장 기업가 요 내부 싸움에 희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그 이렇게 규명해야 될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더 나오면 규명될 내용들이 많을 거고요. 한 가지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우리 막 신안내에서 막 고려 때 배도 막 발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선이기 때문에 좀 녹음스럽겠지만 요 어청도 23 해리 지점 서북편 23 해리 지점이기 때문에 어청도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가보자고? 그래서 설마 가보자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발견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 수심이 좀 깊다고는 했는데 한 50m에서 70m, 3, 40m, 아니, 50m 정도 될 것 같아요. 타이타닉도 심해에서 가요. 제가 아무래도 그 잠수 자격증, 어드밴스 들어가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펀 다이빙,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다이빙 뭐 한계 수심이 한 40m 정도 봅니다. 오. 네, 그 이후로는 테크 다이빙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 4, 50m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한 30m면 어떨까? 30m도 그 서해 바다에도 잠수함들 다니잖아요, 군인들.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해군은 잠수함 밖에 나오질 못한다니까 창문도 그래도 없고. 이렇게 레이더로 감지는 될 거 아니에요, 침몰한 그러니까 배.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감지하려고 그러면 발견을 할 큰 것 금속 같은데. 철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펜젤러의 흔적을 어청도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펜젤러의 조난 사건 이후로 일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야심한 밤에 일본 선박길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반도 곳곳에 이제 드디어 고종을 압박해서 근데 대한제국 말기에 등대들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어디냐면 인천 앞바다의 8m 등대예요. 8m 등대를 시작으로 원산 앞바다, 포항, 뭐 부산 등대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어청도 바깥으로 목포와 인천으로 오가는 백길이잖아요, 거기가. 예. 배들이 빈번하게 다닌다. 그래서 거기 어청도에도 1912년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아펜젤러 조난 사건으로부터 딱 10년 후에 등대가 생기는데 바로 어청도 섬에 여러분 지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서북편 언덕 위에 세워집니다. 아펜젤러가 사고를 당한 곳이 어청도 서북편 23헬이잖아요. 딱 어청도의 서북편 언덕 꼭대기에 어청도 등대가 1912년에 건립이 되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와. 근대 문화유산이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잔디밭에 다 그림 같은 등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펜젤러의 그 인천 제물포에서의 그 한마디가 주님 이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 땅에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와 빛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1885년 4월 5일에 그 글을 쓰잖아요. 그 자유와 빛을 허락하소서라는 아펜젤러의 소망이 그의 죽음이 깃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등대가 어청도 등대로 지금도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지대버렸네요. 은혜롭네요. 포장은 좀 그래서 그 어청도 포장 좀 어청도 등대는 아펜젤러의 부활이다. 뭐 저는 그렇게 많이 가시는 부활이다. 오케이. 얼어붙은 달 그림. 아니 제가 아직 어청도 근데 못 가봤거든요. 아니 한쪽은 뭐 미륵예수학 얘기하고 한쪽 이런 얘기하는데 왜 이동환 목사님이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지? 이동환 목사님도 여기 오면 그렇게 돼요. 목사의 목사 이동안 또 어쩔 수 없이. 여기 오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한 10 몇 년 1885년부터 1902년까지 17년. 공생의 기간이 17년을 네. 잡으셨습니다. 젊은 날에 17년 네. 진짜 불태우다가 그러니까 철없이 왔다가 네. 한참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연세가 30 몇 살? 얼마 안 됐죠. 서른. 아니요 40대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래도 조금 나이 들어서 왔잖아요. 아펜젤러가 20대 후반에 20대 27세인가 후반이구나.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7년이니까
한 40대 중반, 40대 중반이 어떻게 됩니까? 30대 중반이죠. 아니죠. 58년생이거든요. 50대 중반. 58년생이에요. 네. 아 제가 산수가 부족해서 44세? 45세? 내 나이 때. 지금 조심합시다. 지금 우리 나이 때네. 네, 조심하시고. 배 타지 마. 당신들 배 타지 마. 몽골에서 배 타지 마세요. 배 타지 몽골에서 마세요. 배를 안 타는데 이제 말 타다 낙상. 아니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이쪽에는. 난 하이 퀄리티 호수가. 조크예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지 마요. 위험합니다. 건강검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펜젤로 이 조난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입장이라서 꼭 한 번은 어청도 등대를 한번 올라가서 그 바다를 보고 아, 가보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묘사가 아니, 너무 못 가봤어요. 가보셨던 것 같다. 그 구글에서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청취자분들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어청도 등대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 같은 등대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어청도를 방문하십시오. 거기는 코로나 걸릴 일은 별로 좀 없습니다. 전까지 배 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 알겠습니다.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드리고 다음 때는 뭐 누구 만나시죠? 다음 시간 언더우드. 다음 시간 말고 다음 메인 세미나. 다음 메인 시즌은 언더우드로 갈까요? 이제 언더우드. 그래야죠. 이분도 보내드릴 때까지 언더우드도 이분 보내드릴 때까지 하면 또 한 4, 이분은 5회 오래 살아서 언더우드도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아주 기념비적인 알겠어요. 인물들이잖아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의심만 많아지는 세미나가 되었는데. 의심하는 도마처럼.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 잘 보내드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수사와 추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치죠. 오랜만에 왔는데. 그럼 코알라님 언제 가신다고요? 그건 안 정해졌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표가 나와야 네. 하는 거예요? 뭐 아니요, 그 어떻게 얘기가 돼요? 아니라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언제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순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참 평소에 좀 뭐 책 한 권이라도 남겨놓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요번에 몽골에 가면 좀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일 안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뭘 이렇게 좀 적어봐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네요. 이게 소감이 맞나? 56억 3천 뭐죠 그게? 500억, 5억 년. 아 미릉 예수님, 5억 년. 미릉 예수님도 좀 더 계산도 해보고. 56억 몇천 년이죠 그게? 계산이 안 돼요. 그거를 좀 다 한번 뛰어넘는 예. 필생의 역작을 기후 변화와 미릉 예수 뭐 이렇게 해서 기후 아니, 변화 때문에 미릉 예수님 예. 빨리 오실 수 있다 뭐 이런. 아니 거. 몽골 가면 언제 가요? 뭐 비자 나오고 비행기 예약되면은 이제 허가 나오면 빠르면? 갈 것 같아요. 예, 한 달. 한 달. 정도. 네.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이게 되면 유적은 하나 남겨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44세 만 44세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준비해 아펜젤러 오실 수 선생님. 있도록.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뭘 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아펜젤러 등대 하나는 남겨야 되잖아요. 되게 비장해지셨네. 그러니까 난데없이 몽골에 10년 후에 등대가 생길 수도 있겠네. 배도 안 다니는데 바다도 없는데 등대가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유목민들도 등대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막에서 별 말 보고 타고 다니니까 말이 알아서 피하죠 말은. 아 별을 보고 다니는구나. 아, 아 그렇죠. 예. 자, 우리 발군이 네. 뭐 오랜만에 네, 방송이었습니다. 어쨌든 2.5단계에서 2단계로라도 내려와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뭐 힘드실 텐데,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거 보시고 막 모여서 떠들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네, 좀 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뭐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자, 우리 홍 목사님. 네, 제가 이 아펜젤러 조난 사건의 진상과 의미라는 논문을 쓸 때가 벌써 한 10년쯤 전이네요. 이만열 교수님이 10몇 년 됐네. 이만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이만열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들었는데 이 아펜젤러 죽음의 위치를 조사해서 좀 발표를 수업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연구가 일본 측 자료들도 수집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한기톱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편입니다. 지지난번에 한번 떼먹었기 때문에 장편으로 거의 1시간 반짜리를 90분짜리 방송이 선보이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여서 방송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